네. 자, 마지막 시간이죠. 조금만 힘내세요. 앞부분은 뭐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운데 뒤에 이제 우리가 재고 자산 나가고 유형 자산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도가 이제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배운 부분 집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정 그게 힘들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오시잖아요. 그럼 라도 전에 배웠던 거 보시면서 복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가지고요. 유가증권 보세요. 뒤에 18페이지 유가증권. 유가증권. 유가증권은요. 이 그냥 회계에서는요. 뭐 회계에서라기보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뜻이? 증권은 종이 쪼가리고 그렇죠? 유가는 뭐예요? 가치가 있는 말이죠. 가치가 있는. 그래서 유가증권 그러면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를 유가증권이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는데 회계에서 말하는 일반 우리 기업 그냥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요. 유가증권 그러면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국채, 채, 사채, 주식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국공사주죠. 국채, 공채, 사채, 주식. 국채, 공채, 사채, 주식. 네 가지를요.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봐라 그러면은 사채까지 국채, 공채, 사채까지고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자, 국채, 공채, 사채 뒤에 채가 붙었죠. 요거는요. 요거 앞에 국채, 공채, 사채 요거는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서 국가가 발행했으면 국채, 기업이 공공기관이 발행했으면 공채,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했으면 사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 명동 사채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개인 사자를 말하는 거고 발음은 같지만 요거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줄여서 회사 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발행했으면 국채, 공기업이 발행했으면 공채, 회사가 발행했으면 회사채, 사채인데 그럼 뭘 발행했냐라는 거예요. 왜 발행하고 뭘 발행했냐라는 거예요. 국가나 공기업이나 회사가 가끔 큰 규모의 뭔가 투자를 해야 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돈을 구하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주로부터 출자를 더 받는 거, 그렇죠? 주주로부터 돈을 더 출자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 내 돈 박아 넣는 거죠. 또는요,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겠죠. 구체죠, 이거는 빚이죠. 빚져가지고 사업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지 말고 직접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겠다 할 수도 있겠죠. 어? 직접 투자자들 모집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발행하는 게 사채예요. 응? 사채라고요. 국가가 은행 가지 않고 직접 국민들로부터 투자를 받겠다. 공기업이 은행에서 빌리지 않고 직접 내가 우리 회사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빌리겠다. 그런 경우에는 공채가 되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걸 우리 간접금융이라고 그러고 은행을 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투자자들을 모은 거 직접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말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보면요. 잘 보세요. 이게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재무상태표를요.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보는 눈도 좀 기르셔야 되는데 재무상태표는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대변이요. 자금의 조달 측면이에요. 자금의 조달. 오른쪽은요.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남의 돈이죠. 이건 뭐예요? 내 돈이잖아. 남의 돈과 내 돈을 섞어서 뭐라는 거예요? 자산을 구성하는 거죠. 이 자산은 영업에 필요한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니 채권이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를 지지고 볶고 해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얘를 계속 늘려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을 계속 늘려가는 과정인 거죠. 이건 타인 자본. 이거는 내 돈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은 조달 측면이에요. 조달. 자금의 조달 측면 대변은 그렇죠. 그럼 남의 돈, 내 돈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는데 좀 잘 보세요. 사채. 우리가 지금 국채나 공채는 배울 게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사채와 주식. 사채를 놓고 보면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거는요.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거는요. 위쪽 동네일까요? 아래쪽 동네일까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부채죠, 부채. 우리 회사는 가만히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한테 빚을 진 거죠, 일종의. 네? 나한테 투자해줘. 그러면 내가 몇 년 뒤에 원금 그 사이에는 이자를 이만큼 이렇게 쳐가지고 줄게라고 약정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채는 요 사채는요 부채와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한 자 입장에서는요 발행했다 그래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 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요 돈을 빌리고 사채를 써줬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요, 자본이 늘어요? 자본이 느는 거죠.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은 출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줬다는. 출자를 받으면 뭐가 느는 거예요? 자본이 늘잖아요. 했잖아요. 차별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발행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발행하는 사람 입장을 봤을 때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고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자산 배우고 있죠? 아직 부채 자본 가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서 이게 나오냐? 어떤 회사가 발행한 또는 어떤 기업 또는 어떤 공기업 어떤 국가가 발행한 회사라고 해봅시다. 어떤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개인이 취득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취득할 수도 있죠. 어떤 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은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채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취득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발행이 아니라 취득하는 입장에서. 유가증권 취득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주식도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내가 발행했을 때는 자본이 늘지만 다른 회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A라는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걔는 유가증권을 취득했다. 자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사채를 발행할 때와 주식을 발행할 때도 부채와 자본 파트에서 배우는데 지금은 사채와 주식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얘기다 라는 거예요. 그걸 좀 잘 잡고 들어가세요. 취득했을 때 넘이 발행한 사채와 취득했을 때 얘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채의 개념과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앞에 세 개 있죠. 국채, 공채, 사채를 우리가 흔히 줄여서 얘를 채무증권이라고 해요. 채무증권. 이런 애들 있죠. 국채, 공채, 사채를 줄여서 채무증권이라고 하고 주식을 우리가 얘를 지분증권이라고 합니다. 지분증권.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첫 번째, 사채에 투자를 하면요. 사채를 취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뭘 받을 수 있어요? 뭘 받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내가 투자를 하고 이거 사채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사채를 샀어. 그러면 살 때 돈을 왕창 주죠. 3만 원치 투자를 하고 만기하고 이자율이 써 있어요, 사채. 그럼 3년 뒤에 갚고 회사에서 그다음에 이자율은 10% 쳐줄게 하고 사전에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중간중간에 매년 10%의 이자를 먹고 3년 뒤에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받을 수 있다? 채무증권은 이자를 수령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주식이죠.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 그러면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가 경영을 잘해요. 그러면 뭘 줘요? 배당이라는 걸 줄 수 있죠. 배당. 배당이라는 걸 줘요. 주식을 사면 배당 받고 사채를 사면 이자를 받아요. 다만 요 사채를 샀을 때 이자는 꼬박꼬박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배당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회사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사채는 이자, 그다음 주식은 배당 받는다. 그다음에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사채라는 거는요. 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기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하면 5년, 10년, 3년마다 매해 이자 주고 3년 뒤에 갚겠다, 5년 뒤에 갚겠다고 만기가 있어요. 채무증권은요, 특징이 만기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지분증권은요, 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식에 만기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어요. 주식은 개념상 만기가 없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채무증권은요, 사채를 취득했어요. 어떤 회사의 사채를 됐다 많이 취득했어. 됐다 많이 취득했다고 그 회사의 경영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빌려줬지 이자만 따박따박 주면 되지 경영권에는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경영권에는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영권이 있다 없다? 경영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채를 취득해도 경영권은 없어요. 반면에 주식은요. 주식을 됐다 많이 취득했어. 그럼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회사를. 경영권도 존재해요. 이건 경영권이 있어요. 경영권이 있다. 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정리되시겠어요? 사채는 취득할 때 만기가 있고 몇 년 뒤에 갚겠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자를 얼마씩 주겠다. 약정한 징수. 경영권은 주어지지 않아요. 주식은요. 투자를 하면 잘 되면 배당 주고 되면 같이 망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영권도 주어지고. 그렇죠? 이런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좀 얘기가 논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상품 아까 취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분류했죠. 얘도 분류가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 조금 분류. 분류. 얘는 우리가 회계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계정 과목이 4개가 나오거든요. 일단 먼저 적어볼게요. 유가증권의 분류. 네 가지 계정 과목이 나와요.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세 번째, 단기 보유 증권. 네 번째, 지분법 적용.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다. 유가증권 뭐 있어요? 사채, 주식 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나 주식. 사채 또는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는요. 그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 계정 과목 중에 하나로 분류가 돼요. 여기 적혀 있는 네 가지는 계정 과목 이름이거든요. 네 가지 계정 과목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그 취득 목적을 조금 적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채나 주식을 취득했는데 어,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어떤 경우에요? 삼성 내가 우리 회사가 돈이 남아 지금 여유 자금이 있어. 그래서 지금 분위기 좋은 삼성전자를 사서 한 20% 오르면 석 달 안에 한 20% 정도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오르면 내가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얘는 배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그럼 여러분 지금 유추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이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일단 해볼게요. 만기 매도가 건너뛰고 만기 보유증과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이 있는데요. 투자 주식이 있는데요. 자,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사채, 이거는 주식이라 그랬어요. 일단 분류가 될 수 있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어요. 네 가지인데 될 수 있는 놈, 안될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분류가 불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일단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돼 있죠. 이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 없는 애는 뭘까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중에 둘 중에 하나 만기가 그렇죠. 만기가 없는 애가 있죠. 지분증권은 아예 개념이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만기 보유증권은 분류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만기 보유증권은 이 채무증권만 분류가 가능하네요. 즉 얘는요 목적이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과 의도가 있어야 되는 애. 그러니까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라는 거예요. 주식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기가 없으니까. 사채를 취득했어요. 사채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까지 들고 있어서 계속 이자 받았고 만기 원금 회수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만기 보유증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 이름? 주식이라 돼 있죠. 주식. 그러면은 요것만 놓고 보면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놓고 보면 뭐는 될 수 없을 거예요. 채무증권은 절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그 분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름이 그렇잖아. 정의가 그래. 그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잖아. 그렇죠? 얘는 안 돼요. 뭐만 돼? 지분증권만 되고 얘는 정의가 뭐냐면요. 유의적 향력. 어떤 회사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분이 돈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치 샀어요. 난 삼성전자 주주가 된 거죠. 삼성전자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주인데 주주는 맞는데 지분율이 거의 그 0.000000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결권이 그만큼 적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한 10조치를 샀다? 10조 가지고 되려나? 것 같은데. 하여튼 무지하게 샀다. 삼성전자 지분을 내가 한 30% 샀어.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대주주가 되겠죠. 지금 뭐 그 회장 일가도 5%가 안 되는 주식으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워낙 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으니까. 어쨌든 어떤 회사의 지분을 많이 취득하면요. 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예요? 드라마 보면 서로 표 대결하잖아. 무호 지분 막 끌어오고 우리 표가 언제 저쪽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분율이 많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높은 거예요. 어떤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걸 유의적 영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지 보통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영향력이 있다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대기업 있죠. 큰 삼성전자 같은 데는 워낙 지분이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5%면 뭐
다 가진 거죠. 근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상법 규정상 어느 정도가 되면 영향력이 있다고 보라면 한 20% 있으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거의 거의 아니고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50% 플러스 한 주 있으면 내 거예요, 거의. 그건 내 거라고요. 50% 과반이죠, 과반. 50% 플러스 한 주 있으면 과반이 되고 3분의 2 이상 있으면 그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폐업까지 시키고 특별결의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 결의 한 요건이 과반이기 때문에 50 플러스 한 주 있으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규적 영향력은 대충 10%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정도는 다르죠. 아까 삼성전자의 단기 시세 차익 얻은 목적이랑 다르죠.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냥 값이 오르면 팔 거야. 나는 경영 좌지우지할 목적은 아니고 그냥 가치가 오르면 팔 거야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회사를 샀는데 이 회사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좌지우지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계정 과목이 지분법적인 투자 주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분보장 투자 주식을 채무증권은 될 수가 없어요. 개념상 주식이잖아. 만기보유증권은요. 지분증권은 될 수가 없어요. 지분은 얘는 만기가 없으니까. 자, 2번 건너뛰었죠. 2번은 왜 건너뛰었냐면요. 단기 매매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을 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고 지분법적인 투자 주식도 아닌 애들, 애매한 애들은 싹 다 어디다? 매도 가는 증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부 다. 전부 다 매도 가는 증권으로 넣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 그 외에는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은 아니야. 즉, 뭐 수개월 내에 팔 목적은 아니야. 그렇다고 얘를 좌지우지할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야. 애매할 수 있죠. 한 1년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한 3년 정도는 내가 두고 볼 거야. 뭐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매도 가는 증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기 투자 목적,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아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계정 과목을 뭐 하는 거는 두 개는 안 나와요. 요 두 개는. 요거는 말 문제 할 때 나올까 말까. 특히 만기까지 나오고 지분보정도 더 안 나오고 이건 어려워서 회계 원리 수준 뛰어넘어가지고 거의 언급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주식을 취득했다, 사채를 취득했다, 단기 투자 목적,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 말 문제도 대비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고 다 나올 수 있어요. 말 문제는 허술형 문제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요.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의 경우에 요것도 봐야겠다. 그러면 이거 맞아 안 했죠?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은요. 채무증권, 지분증권 다 가능해요. 얘네는 다 가능. 다시 말해서 사채를 취득했는데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단기 매매 증권. 사채를 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만기 10년짜리 한 3년 정도는 보유하고 싶다.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채도 시세가 있나요? 있어요. 사채도 이자율에 따라서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가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거 일단 유가증권의 아까 그 정의 그 구분 그다음에 유가증권이 있으면 요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되는 놈 안 되는 놈도 같이 곁들여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점도 있어요. 자, 사실 단기 매매 증권은요.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주식을 취득했는데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면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성전자, 현대 이런 거는 다 뭐가 있어요?
거래되는 시장 있죠.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있잖아. 그런 거는 상장이라고 표현해요. 상장. 주식시장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장사들은 거래가 되니까 단기 투자 목적을 위해서 취득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얼마든지 삼성전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비상장사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나는 단기 시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재원직업전문학교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예요? 재원직업전문학교 주식을 취득해서 내가 시세가 오르면 팔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면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저기 뭐냐 그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상장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비상장 주식은 취득하면은 율법적 투자 주식이 아니면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장사 주식은 단기 투자 단기 매매 증권 될 수 있지만 모든 비상장사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뭐 사고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매도 가는 증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천천히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고, 요거 말 문제로 대비해서 이렇게 봤고요. 말 문제 대비해서 이렇게 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회계 처리나 어떤 그런 분계, 회계 처리, 실무를 위해서는요. 계정 과목은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 요 두 개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분도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 구분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라는 말 나왔다.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매도 가는 증권 적어드릴까? 얘는 단기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매도 가는 증권이고 얘는요. 장기 투자라는 말이 나오면 매도 가는 증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기와 장기라는 얘기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 유동이고 어느 쪽이 비유동일까요? 얘는 유동이에요. 얘는 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요.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잖아요. 유동자산에 들어가고요. 매도 가는 증권은요.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요.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얘는 비유동에 들어가야 돼요. 비유동. 비유동 자산이에요. 비유동 자산 어딜까요? 투자 자산에 있어요. 투자 자산.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5번에 단기 매매 증권하고 나오죠. 단기 매매 증권하고 나오죠. 그게 이제 유동자산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몇 페이지였죠? 39페이지였나? 39페이지. 39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3번에 뭐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보이시죠? 그 위치 잘 알아두세요.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가 있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어디에 가야 된다? 투자 자산, 즉 비유동 자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가증권에 분류해가지고 계정 과목 4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 두 개는 말 문제만 대비하면 되고 이 두 개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얘를 왜 제대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왜 그러냐면 계정 과목도 물론 다르지만 계정 과목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요. 회계 처리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단기 매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 분류돼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거랑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랑 다르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했을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했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와 매도 가는 증권 처리했을 때 완전히 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분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다 못하고 단기 매매 증권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만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내일 해볼 건데요. 일단 볼까요? 거기 19페이지 단기 매매 증권 볼게요. 얘 좀 지울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했는데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우리가 분류한다 그랬죠. 거기 읽고 갈까요? 확인하고 갑시다. 지금 한 내용이니까. 19페이지 단기 매매 증권이란,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으로, 그렇죠? 시장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없으면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므로 어디? 유동자산에 들어가요. 유동자산. 요 위치도 같이 꼭 계정 과목에 나오면 자산 부채 자본인 어디 쪽인지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분류 기준상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뭐 어디 들어가는지도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 평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 좀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자산을 배우는데 요 자산은요. 일종의 사이클이 있어요. 주기가 있어요. 주기. 자산은요. 처음에 뭐래요? 취득하죠. 취득. 우리가 회계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 샀다라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회계에서는 취득했다. 취득했다 그래요. 그 취득한 가액을 뭐 취득 원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조금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샀다라고 안 하고 취득했다 그래요. 취득. 취득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때가 되면 뭘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처분이라 그래요. 처분. 그러니까 자산은요. 취득을 하고 언젠가는 처분돼요.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사이클을 갖게 돼요. 일반적인 자산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회계에서는요. 이벤트, 거래, 사건은 언제 발생해요? 언제 발생할까요? 취득할 때, 그렇죠? 취득할 때 거래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요때 회계 처리 한번 해줘야겠죠. 요때. 요때를 주로 봐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중간에 결산일이 이렇게 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중에. 네? 보유 기간 중에 이렇게 기말, 결산일 이 껴있는 경우에 뭔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언제가 있어요? 처분할 때 회계 처리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산은요, 이 취득 시 분계,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시 분계, 그 다음에 결산일이 있을 때 결산 분계 할 거 없는지, 그렇죠? 뭔가 결산 시에 분계할 거 없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분할 때 처분 분계,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 시, 그 다음에 결산 때 할 거 없는지,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위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거의 모든 자산이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취득 시에는요. 지금 뭐 사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예요. 취득을 했다. 취득을 했다. 그럼 취득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취득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 분개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회계적 이슈. 뭔가 자산을 취득했어. 그럼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회계적 이슈가 뭘까요? 뭐가 제일 관심이에요, 여러분? 뭐가 제일 관심이에요? 쉬운 말로 뭐가 제일 관심이에요? 돈? 저 이렇게 입에서 맴도 나는 얼마에 샀는지가 제일 관심 아니에요? 얼마짜리인지? 얼마에 취득했는지, 예? 취득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가 최고의 관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에 취득한 걸로 장부에 적을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에 취득한 걸로 적을지. 그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10월 31일은요. 10월 31일은 요거 가지고 예를 들면 주식을 샀죠. 얘는 왜 샀어요? 내가 산 가격에 얼마에 샀는지 적어놨다가 가격이 좋으면 어 처분하려고 팔려고 좋은 값에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말에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아직 안 판 상태예요. 들고 있는 상태죠. 근데 기말에 뭐 해야 돼요?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보고해야 돼줘야 돼. 그러면 뭐가 관심이겠어요? 뭐가 관심이겠어요? 이게 얼마가 됐지? 관심 아니겠어요?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짜리가 됐지?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평가라 그래요. 평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게 얘기가 그렇게 진행될 거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평가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처분은요. 요거 뭐에 관심이 제일 있을까요? 처분에. 그렇죠.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가 제일 관심사 아니겠어요?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처분 이익이 발생했는지, 처분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취득 시에는 취득 얼마에 샀는지 이게 제일 관심사예요. 취득 원가 얼마에 샀는지. 그러면 기말에는 이게 얼마가 됐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 시에는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남겼는지, 그렇죠?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그게 그게 이제 주요 관심사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한 거잖아요. 샀으면 얼마에 샀는지, 기말에 얼마가 됐는지, 기말에 팔았을 때는 잘 팔았는지. 그게 관심사고, 그게 회계 처리의 여러분이 주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단기 매매 증권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나머지 모든 자산이 다 그래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첫 번째 2번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죠. 취득. 샀을 때예요. 샀을 때. 샀을 때. 저랑 얘기 좀 해요. 아까 제가 샀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얼마에 샀는지 장부에 얼마에 샀다고 적을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USB가 필요해서 USB를 하나 주문했어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최저가로 주문했어요.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이야. 예를 들어 32기가짜리 10,000원짜리 찾아가지고 주문하기 버튼을 딱 눌렀어요. 10,000원에 32기가 살라고. 그랬더니 뭐가 붙어요? 배송비가 붙잖아. 제주도는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는 물가가 한 20% 비싼 것 같아. 서울보다. 그렇죠? 배송비 때문에. 그러면 뭐가 붙는다? 배송비가 붙죠. 2,000원이 붙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얼마 결제해요? 10,000원이에요? 12,000원 결제해요? 그럼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USB 얼마에 산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그거? 12,000원이라고 그러죠? 아니 누가 물어봐. 야 USB 잘 샀다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면은 뭐라 그래? 이거 12,000원 주고 샀어 그러지. USB 값은 10,000원인데 배송료가 2,000원이야.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안 하죠. 여러분 12,000원에 산 거잖아. 결과적으로 결제 얼마 했어요? 내가 USB를 샀죠. 왜 샀어요? 쓰려고. 그럼 내가 그거 쓸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게 하려면 얼마를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12,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은 그거는 12,000원을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회계도 똑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어렵게 이제 말을 만들어서 붙이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지. 개념은 이게 다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취득할 때는 취득 원가 얼마에 샀는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에 샀는지가 취득 원가예요. 이제 좀 회계적인 말로 풀어서 하면 취득 원가는 얼마에 샀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취득한 가액. 그러면 취득한 가액은 아까 봤듯이 물건값에다가 모두 덧붙어 있어요. 배송료라든지 이런 취득 부대 비용이 붙어 있죠.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취득 부대 비용이라 그래요. 취득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은요,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하다못해 지금 배송료 얘기했지만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 뭐 있어요? 여러분, 주식 취득해 보신 분, 취득 수수료 나가죠? 아니, 내가 직접 못 사니까 키움이나 이런 창을 통해서 뭐 하는 수수료도 나가잖아. 미약하지만 나가죠. 그 다음에 많아요, 여러분 취득 부대 비용은. 배송료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멀리서 예를 들어서 뭐 직구했다. 그럼 뭐 나가요? 관부가세 나가죠. 관부가세 나가잖아. 그럼 여러분 뭐 외국에서 뭐 구입할 때 관부 뭐 얼마에 구입했어? 그러면 일단 물건값은 얼마인데 관부가세가 얼마고 뭐 배송료가 얼마고 따로따로 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잖아. 다 포함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게 하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넣어서 얘기를 한다고요. 다시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취득을 한다는 거는 이 물건 사서 내가 원하는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USB는 내가 USB 쓰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게 되게 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다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다시 한번 취득 부대 비용은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샀어요. 현대차 매장에 가가지고 차를 샀어. 그 현대차의 소나타 위에 2천 얼마 500만 원 막 써 있다고 쳐봅시다. 네? 현대차 위에 차 위에 가격 써 있잖아요. 그럼 딱 2,500 얼마에 2,500만 원을 합시다. 2,500 써 있어요. 그럼 2,500만 원만 딱 내면 내 차 이거 차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뭐 필요해요? 취득세 내야지, 등록세 내야지, 자동차 번호판비 내야지, 그 다음에 딜러 뭐 수수료 내야지. 이것저것 다 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출퇴근용으로 내일부터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취득할 때는 항상 이런 취득 부대 비용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취득 부대 비용이 이슈가 된다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회계에서 원칙은요. 회계에서 원칙은 취득 부대 비용은 무조건 취득가액에 엎어야 돼요. 무지 중요한 거예요. 무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중요한 거니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거예요.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 취득 부대 비용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을 바꿔가지고 대단히 많이 앞으로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취득 부대 비용은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차를 안 샀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다 취득 부대 비용이죠. 내가 차를 샀기 때문에 등록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번호판비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차를 끌고 다니려면 그런 애들이 필요한 거죠.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한다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서 수입을 해요.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려고 수입을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운송비 대단히 필요하죠. 운송하는데 보험료 필요하죠. 사용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 다음에 국내 운송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거기도 보험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뭐 지게차로 내리고 하는데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 다음에 관세, 부가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죠.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취득가액에 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엎어야 된다. 그 취득가액이 결정할 때는 취득부의 부대 비용을 항상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아주 제가 길게 설명했어요. 이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취득부대 비용은 항상 취득가액에 엎어야 된다.
그런데 초장부터 예외가 나와요. 네? 초장부터 예외가 나와요. 처음 나오는 것부터 예외가 나와요. 19페이지에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있죠?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단기매매증권 주식이라고 칩시다.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 부대비용 발생해야 안 해요? 하죠. 발생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수수료라고 칩시다. 증권사 수수료. 이거 취득 부대비용 맞아야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어. 근데 수수료가 1,000원 들었어요. 그럼 일반적인 원칙은 삼성전자 주식 얼마에 산 거예요? 5만 1,000원이 맞아요. 5만 1,000원이 맞다고요. 5만 1,000원이 맞는데 유일한 예외가 지금 나온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취득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떨어요. 취득 부대 비용이 안 넣는다고요. 그거를 이제 회계 처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먼저 하고 있었어야 됐다.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거기 그 사례 바로 볼게요.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첫 번째 사례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이거는 이제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 5주를 한 주에 100원의 현금으로 취득했대요. 자, 그러면 주식을 취득했죠? 취득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 얻는 목적이니까 얘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몇 개 취득했어요? 5개 취득했죠? 한 개 얼마짜리? 100원짜리 5개 취득했으니까 얼마 된 거예요? 500원이죠? 자, 그러면 목적으로 주식 5주 한 주에 100원이었죠? 이거 취득한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금 취득이었나요? 현금 취득하였다. 회계 처리. 단기 시세 차익 얻은 목적으로 주식이니까 하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원 현금 취득했으니까 현금 100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요건 이제 수수료 얘기 없을 때 그냥 간단하게 그쵸? 오는 포인트가 뭐예요? 요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사례 2번이죠. 수수료가 있을 때예요. 거기 밑에 바로 아래에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은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 5주를 한 주에 100원으로 매입하였으며 여기까지 똑같죠. 매입 수수료를 50원 포함해서 현금 지급했대요. 현금 지급한 건 총 얼마? 그러니까 수수료 50원이 있다는 얘기죠. 수수료 얼마? 50원 포함해서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분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 현금은 얼마 나갔어요? 550원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주식값과 수수료까지 550원이 나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의 대원칙에서는요. 이건 얼마에 샀냐? 물어보면 얼마에 산 거예요? 550원에 산 거예요. 맞죠? 이거 550원으로 바꾸고 끝나면 돼요. 요거 단기매매증권은 550원에 산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얘만 예외적으로 수수료 비용 있죠?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 그냥 비용으로 떠는 거예요. 자, 아까 보세요. 이거 조금 분기 기법인데 아까 만약에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취득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없는다라고 그랬죠. 없는다. 전문 용어에 없는다. 엎어라. 엎어라. 그럼 단기매매증권 500원에 엎으면 550원 이렇게 엎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산에 엎은 거죠. 자산에도 엎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자산에 엎지 말고 따로 비용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00이고 50은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자산 아니면 비용밖에 없잖아. 차변은 비용이죠. 자산 아니면 비용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해요. 아주 예외. 얘만 예외. 유일한 예외. 취득 부대 비용을 취득가액에 없지 않고 따로 비용 처리하는 유일무이한 예외. 그래서 됐다 잘 나오겠죠 시험에. 맨날 나와 맨날. 비용. 그리고 요 수수료 비용은요. 이제 앞으로 제가 수익 비용 계정이 나온다 그러면 비용 계정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판관비 그 영업 비용 영업 이익 윗동네냐 아랫동네 구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윗동네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판관비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고 제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나오면 그때마다 얘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같이 외우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는 뭘까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얘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외 비용이에요. 정리하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얘는요. 취득가액이 없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꼭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면 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요. 이 수수료는 되게 많아요. 우리 그 실무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수수료는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 뭐 온갖 게 다 수수료예요. 공인인증서 뭐 갱신했다 수수료지. 서비스 받으면 다 수수료잖아요. 되게 많은데 특징이 있어요. 수수료 비용. 이게 수수료 비용의 계정이 여러 가지 쓰임이 있다 보니까 판관비 수수료 비용도 있고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도 있어요. 좀 특이한 애예요.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판관비에 들어가는 즉 영업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겠어요? 얘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이 남아 지금 일시적으로 이 회사가 그거 가지고 지금 여윳돈으로 지금 뭐 한 거예요? 돈놀이 지금 투기한 거죠? 잠깐 취득했다가 돈 오르면 팔 거야 한 거죠. 얘는 영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에요. 관련 없죠.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가 증권회사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정리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 그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했을 때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취득했을 때는 이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는지가 우리가 항상 중요한데 모든 취득가액은 취득 부대 비용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자산에서. 근데 유일한 예외는 예.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55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요. 됐죠? 네. 못하네요. 기말 평가와 이 처분은요. 이어서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습 밀리시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보셔야 돼요. 밀려서 보시면 많아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그렇게 10분이면 봐요. 집중해서 보면.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날도 더운데 잠 설치지 마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